놓아버림. 놓아버림은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듯 마음속 압박을 갑작스레 끝내는 일이다. 놓아버리면 마음이 놓이고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면서 한결 기쁘고 홀가분해진다. 예를 들자면 이렇다. 심하게 말다툼을 하느라 화내고 언짢아 하다가 불현듯 모든 일이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웃음이 터지고 압박이 풀린다. 화나고 겁나고 욕본다 싶다가 문득 기쁘고 홀가분해진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에서든 이렇게 놓아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해보라. 늘 기쁘고 홀가분하게 느낄 뿐 기분 탓에 난처할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놓아버림 기법의 목적이다. 마음만 먹으면 의식적으로 몇 번이든 놓아버린다. 내가 어떻게 느낄지는 내게 달린 일이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세상에 대한 나의 반응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더 이상 반응의 피해자가 아니다. 우리는 부정적 감정과 마음가짐, 믿음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둔 저장소를 지고 다닌다. 여기에 압력이 쌓일수록 괴롭기 그지없고 병이 생기며 잦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도 사람 사는 일이 의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수없이 많은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마음속 두려움에 갈팡질팡하지 않고 심한 괴로움에 겁먹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인생을 보낸다. 이런 마음속 두려움에서 잠시 벗어나 신이 났던 때도 있지만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마음속 감정을 겁내게 된 까닭은 감정에는 엄청난 양의 부정성이 들어있어서 자칫 깊이 들어갔다가 압도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또한 이런 부정적 감정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마음속에서 감정이 생기는 대로 놓아둘 경우 감정을 처리해 줄 의식 기제가 없기 때문이다. 감정 마주하기를 겁내기 때문에 감정은 계속 쌓이기만 하고 마침내는 죽음이 모든 괴로움을 끝내주기를 은밀히 고대하기에 이른다. 생각이나 일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감정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생각 자체로는 괴롭지 않은데 그 밑에 깔려있는 감정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감정이 쌓여 생긴 압력으로 인해 생각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하나의 감정이 일정 기간 동안 수많은 생각을 자아낼 수 있다. 어렸을 적에 괴로웠던 기억이나
끔찍하게 후회스러워 내내 감추었던 일 하나를 떠올려 보라. 그 하나의 사건과 관련 있는 세월 모두와 그동안 일어난 생각을 살펴보라. 그 밑에 깔려있는 괴로운 느낌을 항복할 수만 있다면 모든 생각은 즉시 사라지고 사건 자체를 잊을 수 있을 것이다. 항복 상태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항복 상태란 창조성과 자발성이 마음속 갈등에 가로막히거나 방해받지 않고 나타날 수 있도록 특정 방면의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난 상태를 뜻한다. 갈등과 기대에서 자유로워지면 주위 사람들에게도 최대한의 자유를 줄 수 있다. 또한 항복 상태를 통해 우주의 본성을 체험하게 되어 우주의 본성은 어떤 상황에서든 최대한 좋은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현재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스트레스에 약하다고 한다. 스트레스의 핵심 원인은 무엇일까?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은 분명 아니다. 스트레스는 투사 기제를 보여주는 본보기일 뿐이다. 보통 그들이나 그 일이 스트레스의 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스트레스라 느끼는 것은 사실 억압된 감정이 주는 마음속 압력이 새어나오는 것일 뿐이다. 억압된 감정으로 인해 외부 스트레스에 약해진 것이다. 스트레스의 진정한 근원은 안에 있다. 밖에 있다고 믿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겁이 얼마나 나는지는 안에 이미 차 있는 두려움의 양에 달렸다. 외부 자극은 그 두려움을 촉발시킬 뿐이다. 안에 두려움이 많을수록 세상을 보는 눈도 앞일을 겁내고 조심하는 쪽으로 바뀐다. 겁먹은 사람에게 세상은 섬뜩한 곳이다. 화난 사람에게 세상은 불만스럽고 짜증나는 일투성이인 곳이다. 죄책감에 빠진 사람이 보는 세상은 유혹과 죄로 가득하다. 안에 품고 있는 대로 세상이 보인다. 죄책감을 놓아버리면 순수해 보이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사악하게만 보인다. 즉 사람은 자기가 억압한 것에 정신이 팔리기 마련이다. 스트레스는 억압되고 억제된 감정이 쌓여 생긴 압력에서 비롯한다. 압력은 탈출구를 찾으려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때 외부 사건은 우리가 잡아 누르던 것이 터져 나오도록 의식과 무의식 양면에서 방아쇠 역할을 한다. 즉 스트레스의 원인은 외부 자극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성 수준에 있다. 더 많이 포기하고 항복할수록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다.
스트레스의 바탕에 깔려있는 원인, 즉 억압받고 억제된 분노와 공포,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마음은 합리화에 능해 감정이 생긴 진짜 원인을 계속 외면하는 쪽을 택하며 그렇게 하는데 투사 기제를 활용한다. 마음은 어떤 사건이나 타인이 감정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탓하면서 스스로를 그런 외부 원인에 당한 무력하고 순진한 희생자로 본다.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 그 일 때문에 화가 나. 세상 일 때문에 불안해. 진실은 정확히 그 반대다. 억제되고 억압된 감정이 발산 수단을 찾다가 외부 사건을 방아쇠 겸 핑곗거리로 삼으면서 터져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기회만 생기면 증기를 내뿜으려고 벼르는 압력솥과 같다. 언제든 폭발할 수 있도록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저런 일들이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원래 화가 나 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항복하여 분노를 억눌러 놓은 저장소를 놓아버리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도 나를 화내게 만들기가 아주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하다. 감정은 진동하는 에너지장을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결정한다. 억압되거나 억제된 감정은 정신적 차원에서 우리가 겪는 삶의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 즉, 노여움은 노여운 생각을 끌어들인다. 정신적 우주의 기본 법칙은 유유상종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랑은 사랑을 더욱 활성시킨다. 그래서 내면에서 부정성을 많이 놓아버린 사람은 사랑이 담긴 생각, 사랑스러운 사건, 사랑스러운 사람들, 사랑스러운 애완동물에 둘러싸인다. 의식에 의욕이 없는 사람은 삶의 빈곤한 여건을 끌어들이고 의식에 번영이 가득한 사람은 삶의 풍요를 끌어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이다. 놓아버림에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기, 감정이 일어나도록 놓아두기, 감정과 함께 있기, 감정을 바꾸거나 어떻게 하려는 바람 없이 감정 스스로 제 갈 길을 가도록 놓아두기가 포함된다. 즉, 감정은 있는 그대로 놓아둔 채 단지 감정 이면의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그 첫 단계는 감정을 지니고만 있을 뿐 감정에 저항하거나 감정을 분출하거나 겁내거나 비난하지 않고 감정을 가지고 도덕을 따지지 않는 것이다. 요컨대 판단을 멈추고 감정은 감정일 뿐임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감정을 그저 생생히 느끼기만 하면서 어떻게든 바꿔보려는 노력을 모두 항복하는 것이다.
감정에 저항하고 싶은 바람을 놓아버려라. 저항 때문에 감정이 지속되는 것이다. 감정에 저항하거나 감정을 바꾸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감정이 달라지면서 강도가 약해진다. 감정에 저항하지 않으면 감정 이면의 에너지가 사라지면서 감정이 없어진다. 이 과정에 들어가 보면 감정을 갖는 것 자체를 두렵고 죄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알게 된다. 즉, 감정 전반에 저항이 있다. 감정이 일어나도록 놓아두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에 대한 반응부터 놓아버리면 쉽다. 쉬운 예로 우리는 두려운 감정 자체를 두려워한다. 그러니 감정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책감부터 놓아버린 다음 감정 자체에 접근한다. 놓아버릴 때는 모든 생각을 무시한다. 감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생각에는 신경을 끈다. 생각은 끝없이 이어지며 스스로 강해져 다른 생각을 더 많이 일으킬 뿐이다. 생각이란 감정이 생긴 까닭을 설명하려는 마음의 합리화에 불과하다. 감정이 생기는 진짜 원인은 감정 이면에 쌓여있는 압력이 감정을 밀어붙여 특정 시점에 올라오게 하는 데에 있다. 생각이나 마음 밖 사건은 마음이 지어내는 변명일 뿐 감정의 원인이 아니다. 우리는 계속 놓아버림으로써 완전한 자유 상태에 머물 수 있다. 감정은 오고 가지만 나의 감정이 곧 나는 아니며 진짜 나는 감정을 지켜볼 뿐임을 깨닫기에 이른다. 더 이상 자신을 감정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자각하는 나는 늘 똑같다. 우리는 지금 오랜 세월 우리를 노예와 피해자로 만들어 온 프로그램을 전부 놓아버리고 있음을 잊지 말자. 그런 프로그램들의 눈이 가려 우리는 진정한 정체성의 참모습을 보지 못했다. 설 자리를 점점 잃게 될 에고는 우리에게 속임수를 쓰고 엄포를 놓으려 할 것이다. 우리가 놓아버림을 시작하는 순간 에고는 죽을 날을 받아놓은 것이며 그 힘도 점점 줄어든다. 에고가 잘 쓰는 속임수 한 가지는 기법 자체를 외면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항복 기제는 효과가 없는 것이라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데다 잊지 않고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단정한다. 하지만 이런 단정 자체가 정말로 진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또한 우리에게 에고의 속박을 잘라
내 자유를 되찾을 칼이 있으며 자기가 설 자리를 잃고 있음을 에고가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에고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에고는 갖은 프로그램을 동원해 우리의 노예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자유롭다.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항감이 올라올 때 그 뒤에 있는 공포를 살펴보라. 항복 과정과 관련하여 과연 무엇이 겁나는 것일까? 그 공포를 기꺼이 놓아버릴 수 있겠는가? 공포가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놓아버리라. 그러면 저항이 해결된다. 놓아버림 기법을 실천할 때 기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저 단순히 실행에 옮기는 편이 낫다. 그러다 보면 모든 생각은 결국 저항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생각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끔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다. 생각은 어항 속의 금붕어와 같고 진정한 큰 나는 어항의 물과 같다. 진정한 큰 나는 생각들 사이의 공간, 더욱 정확하게는 모든 생각 아래에 있는 고요한 자각의 장이다. 누구나 자기가 하던 일에 완전히 몰입한 경험이 있다. 그럴 때는 시간의 흐름조차 거의 알아채지 못한다. 마음은 아주 고요하고 아무런 저항감이나 노력 없이 그 순간에 하고 있던 일을 할 뿐이다. 행복을 느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을 수도 있다. 아주 느긋하면서도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다 문득 생각은 전혀 필요 없음을 깨달았다. 생각은 물고기 앞의 미끼와 같다. 생각을 덥석 무는 순간 우리는 사로잡힌다. 생각이라는 미끼를 물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는 생각이 필요 없다. 자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진실이 있다. 이 진실은 제 스스로 성립한다. 역설적으로 항복에 저항이 생기는 일도 벌어진다. 삶이 별로 여의치 않거나 불쾌한 감정으로 괴로울 때는 계속해서 놓아버림을 실천한다. 그러다 마침내 항복을 통해 공경에서 벗어나고 만사가 순탄하면 놓아버림을 그만둔다. 이는 실수다. 느낌이 아무리 좋아도 더 놓아버릴 것이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놓아버림으로써 얻은 고양 상태와 탄력을 활용하여 계속해서 놓아버리라. 그러면 내내 더욱더 나아질 것이다.
일단 놓아버리기 시작하면 유지하기가 쉽게 된다. 고향됨을 느낄수록 놓아버리기도 수월하다. 이때가 억제되고 억압된 쓰레기 같은 어떤 것들에 손을 뻗어 놓아버릴 좋은 기회다. 의기소침할 때라면 붙잡고 씨름하고 싶지 않을 것들이다. 완화시켜 항복할 만한 감정은 언제나 존재하는 법이다. 기분이 좋을 때면 그런 감정을 감지하기 어려울 따름이다. 어떤 특정 감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느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떨쳐버릴 수 없다는 느낌을 그냥 항복하라. 느낌을 그대로 놓아두고 그것에 저항하지 말라. 그래도 사라지지 않을 때면 느낌을 낱낱으로 조각내 놓아버릴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우리를 가로막는 또 다른 걸림돌은 무언가에 대한 욕망을 놓아버리면 그것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다. 그럴 때는 흔히들 품고 있는 신념 몇 가지를 살펴본 뒤에 맨 먼저 그런 신념부터 놓아버리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열심히 일하고 안간힘 쓰고 희생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야 누릴 자격이 있다거나 고통은 이롭고 유익한 것이라거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거나 아주 단순한 것은 그다지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편견이다. 이러한 심리적 장벽을 놓아버리면 더욱 쉽고 수월하고 즐겁게 항복을 실천할 수 있다. 모든 감정 경험은 올라가거나 내려갈 기회다. 우리에게는 감정 혼란을 움켜쥐고 싶은지 놓아버리고 싶은지 선택할 기회가 있다. 선택을 할 때는 고통스러운 경험의 잔재를 움켜쥐므로써 얻을 수 있는 보상을 살펴보면 좋다. 어떤 만족을 얻으려는 것일까? 얼마나 하찮은 것에 선뜻 만족하려는 것일까? 분노, 증오, 자기연민, 억울함. 이 모두에 하찮은 싸구려 보상, 하찮고 은밀한 만족감이 들어있다. 아닌 척하지 말자. 고통을 움켜쥐는 데서 오는 이상야릇한 쾌감이 분명히 있다. 이 쾌감으로 인해 벌을 받아 죄책감을 덜고자 하는 우리의 무의식적 요구가 충족된다. 아울러 비참하고 꺼림칙한 기분이 든다. 계속 이래야 돼? 하는 의문이 떠오른다. 중요한 것은 얼마 동안이나 계속 괴로워하고 싶은가이다. 언제가 되어야 기꺼이 괴로움을 포기할 것인가? 그만하면 되고도 남는 것이 언제인가? 내면에서 부정적 감정에 매달리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의 왜소함이다.
왜소함은 심술궂고 옹졸하고 이기적이고 경쟁심 많고 자만심이 강한 측면이다. 왜소함에는 에너지가 별로 없어서 자존심만 고갈시키고 낮춘다. 왜소함은 나약함, 허약함, 질병, 죽음을 가져온다. 이런 것을 정말로 원하는가? 부정적 감정의 놓아버림과 병행할 수 있는 매우 건전하면서도 내적 변모에 크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 긍정적 감정에 저항하기를 멈추는 것이다. 부정적 감정의 놓아버림은 긍정적 감정에 대한 저항을 그만두는 것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친구의 생일이 다가오는데 싸워서 분한 마음에 돈을 쓰고 싶은 기분이 아니라고 하자. 도저히 선물을 사러 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생일 날짜는 점점 다가온다. 이에 정반대되는 감정은 용서하고 베푸는 마음이다. 이제 용서하는 감정을 마음속에서 찾아내 그에 대한 저항을 멈춘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일에 대한 저항을 계속해서 놓아버리면 놀랍게도 용서하는 마음이 용솟음 친다. 우리 천성의 일부는 항상 기꺼이 용서하길 원했지만 스스로 그럴 엄두를 내지 못했음을 점차 알게 된다. 그랬다가는 바보 같아 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또한 분한 마음을 품는 것으로 상대를 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을 억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랑에 대한 저항을 계속해서 항복해갈 때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고자 하는 어떤 것이 마음속에 있으며 이것이 과거를 놓아버리고 화해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싶은 바람이 있다. 화해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잘못을 바로잡고 감사를 표하고 바보라 여겨져도 상관없다는 바람이 있다. 이 연습을 통해 내면에서 찾아내려는 것은 위대함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다. 위대함은 장애를 극복하려는 용기다. 위대함은 사랑의 수준으로 높이 올라가려는 자발성이다. 위대함은 타인의 인간적 약점을 받아들여 상대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고통에 연민을 느끼는 것이다. 타인을 용서하면 자신도 용서되어 죄책감이 해소된다. 부정성을 놓아버리고 사랑을 선택할 때 진정한 보상을 얻는다. 이때 혜택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다. 다시 말해 진정한 보상을 얻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의 참모습을 자각할수록 고통에 덜 상처받는다. 자신과 타인의 인간적 약점을 연민으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굴욕당하지 않는다.
자신의 참된 모습을 알아보면 보다 큰 행복을 주는 근원을 갈구한다. 이것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와 맥락을 얻는다. 자신의 가치를 못 느껴 내심 허무해하는 대신에 자신을 참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면 행복의 근원을 세상에서 더 이상 찾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세상에서는 결코 행복의 근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는다. 아무리 부를 쌓아도 마음속 빈 공감은 메꿀 수 없다. 마음속 공허와 자존감 결핍을 해소하려고 애쓰는 억만장자가 많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내면의 큰 나, 내면의 위대함과 만날 때, 내면의 완전성과 만족감, 진정한 행복감과 만날 때, 우리는 세상을 초월한다. 이제 세상은 즐기는 곳일 뿐, 나를 더 이상 휘두를 수 없다. 나는 세상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부정성을 포기하는 기법과 긍정에 대한 저항을 항복하는 기법을 활용하면 언젠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전체적으로 자각한다. 이는 일단 경험하면 절대 잊히지 않는다. 전과 같이 세상에서 위협을 느끼는 일은 없다. 세상 관례를 습관처럼 계속 따르긴 하겠지만 사로잡히거나 쉽게 상처받고 의심 많던 마음속 성향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똑같아 보일지라도 마음속 원인은 이제 전혀 다르다. 의식적으로 감정을 해결한 결과 다치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사람이 되었다. 어떤 총알에도 내면은 끄떡없다. 이제 평정과 품위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2500년) 전의 부처는 인간의 모든 고통은 욕망과 애착에서 비롯한다고 했고 인간의 역사는 그의 가르침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되었다. 이 딜레마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애착을 갖는 것은 우리의 왜소한 측면이다. 우리는 겁먹고 무능한 프로그램의 세트가 우리를 휘두르도록 부지불식간에 용납했는데 왜소한 자아가 믿는 것이 이 프로그램 세트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더 이상 우리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에너지 공급을 끊는 것이 놓아버림의 목적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의식이 커지면서 높은 큰 나에 대한 자각도 커질 수 있다. 우리 내면의 큰 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구하기보다 그냥 사랑한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한계 없는 사랑에 감싸여 있다는 자각이 생긴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절로 끌린다. 부정적 감정을 끊임없이 놓아보내면 현재의 고통이 치료되고 미래에 고통이 생기는 것을 막는다. 공포가 신뢰로 대체되고 신뢰와 더불어 크나큰 행복의 느낌이 온다. 작은 자아에 대한 의존을 큰 나에 대한 의존으로 대체하면 상실로 인한 비탄에 면역된다. 일시적인 작은 자아가 아니라 영원한 큰 나에서 안전을 찾는다. 우리가 무의식 속에 감추고 있는 공포도 감정 성장의 장애가 된다. 그렇듯 우리가 직시하고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영역을 칼 융은 그림자라고 명명했다. 융은 자아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림자를 직시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모두의 내면, 즉 융이 집단 무의식이라 부른 것 속에는 우리가 자신에 대해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들이 모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에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과 충동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다. 생각과 충동은 인정하면 조용해진다. 일단 조용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생각과 충동에 무의식적으로 휘둘리지 않는다.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미지의 것에 대해 느끼는 공포를 잘 살펴볼 때는 유머 감각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일단 잘 살펴보고 인정하면 그림자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 사실 유일하게 그림자에 힘을 부여하는 것은 그런 생각과 충동에 대한 공포 자체다. 일단 자신의 그림자와 친숙해지면 더 이상 자신의 공포를 세상에 투사할 필요가 없어져 공포가 신속하게 사라진다. 공포를 살펴볼 때 칼 융이 그림자 속에 있는 금지된 것들의 저장고를 집단 무의식의 일부로 보았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다. 집단 무의식이라는 용어는 그런 생각과 공상이 모든 사람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누구나 자신이 멍청하고 못생겼으며 귀여운 데라고는 없는 실패작이라는 공포를 남모르게 내내 품고 있다. 무의식적 마음은 예의를 모른다. 지극히 무례한 개념을 떠올리며 생각한다.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면 자기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상대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아주 솔직하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상상해보라. 상대방 차를 도로 밖으로 밀어내고 싶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아주 박살 내버려 절벽 끝으로 밀어버려. 이렇지 않은가? 그것이 무의식의 사고방식이다. 유머 감각이 도움이 되는 까닭은 잘 살펴보기만 하면 그런 이미지가 웃길 따름이기 때문이다. 하나도 무서워할 것이 없다. 무의식이 이미지를 다루는 방식이 그럴 뿐이다.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거나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인간의 동물적 마음이 무의식의 차원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직하게 직시했음을 의미할 뿐이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해서 자기 비판에 열을 올리거나 비극적인 기분을 느낄 이유는 없다. 무의식은 원래 상스럽고 미개하다. 우리의 지성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우리의 무의식은 정글에 남아 여전히 나무에서 줄을 타고 있다. 무의식에서의 상징은 상징일 뿐이며 천성 자체가 원시적이다. 상징을 의식적으로 다룬다면 상징으로 인해 제약받기보다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림자를 계속 감추고 그 많은 공포를 억제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든다. 그 결과 에너지는 줄어들고 감정 면에서 사랑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의식의 세계에서 감정은 유유상종하는 법이라 공포는 공포를 끌어당기고 사랑은 사랑을 끌어당긴다. 공포를 많이 품을수록 무서운 상황을 삶에 더 많이 끌어당긴다. 각각의 공포에는 방어장치를 만들어낼 에너지가 더 필요해져 에너지가 전부 방어 조치를 확대하는 일에 소모된다. 자발적으로 공포를 유심히 살펴 공포에서 벗어날 때까지 공포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 즉시 보상을 받는다. 사람의 내면에는 의식적으로 억제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억압해 공포를 쌓아놓은 저장소가 있다. 우리는 공포가 인간관계와 건강, 행복 등 모든 면에서 해롭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공포를 움켜쥐고 놓지 않는다. 왜 그럴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공상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공포 덕분이다. 공포는 생존 기제 전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된 방어 기제인 공포를 놓아버리면 어딘가 취약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공포로 인해 우리는 삶에 위협이 되는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공포야말로 몸에 닥치는 가장 큰 위험 요소다. 공포와 죄책감이야말로
만사의 실패를 부르고 질병을 발생시킨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똑같이 하는 일이라도 공포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할 수 있다. 자기 몸을 보살피는 일도 질병과 죽음의 공포 때문이 아니라 건강한 몸의 가치를 알고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할 수 있다. 운전을 조심해서 하는 것도 사고가 겁나서가 아니라 자신을 깊이 존경하기에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다. 삶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도 그들을 잃을까봐 겁나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할 수 있다. 모르는 사람에게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는 것도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까봐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보살피는 마음에서 할 수 있다. 일을 잘 해내는 것도 우수한 성과를 원하고 동료를 위하는 마음에서 할 수 있다.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하는 것도 실직의 공포나 야망 추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로 혜택을 받을 사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겁나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더 큰 성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바람이나 욕망의 작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주로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다.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그것을 욕망하는 수밖에 없다. 욕망을 놓아버리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가 진실이다. 욕망, 특히 갈망 같은 강한 욕망은 원하는 것을 얻는데 장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삶에 어떤 일이 생기려면 먼저 선택을 해야 한다. 벌어진 일은 의도가 낳은 결과다. 즉, 그렇게 되기로 결정한 것이 먼저다. 삶에서 생긴 일은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긴 것이다. 어떤 것을 욕망하면 사실 그것을 이루거나 얻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뭔가를 욕망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게 없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즉, 어떤 것을 욕망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나와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 마음의 거리가 생긴다. 이 거리가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장애물이 된다. 자신을 완전히 항복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 무엇을 원하면 그것을 받는데 방해가 되며 그것을 얻지 못할까 두려움이 생긴다. 욕망의 에너지는 원하는 것을 바라기만 하면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본질적으로 부인한다.
이는 세상에서 주입받은 프로그램에 젖어 있는 관점과는 다른 목표 성취 관점이다. 우리가 야망이나 성공과 연관해 을에 상상하는 것은 청교도 윤리의 전통 미덕이다. 자기 희생도 마다 않고 금욕하고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퍼붓고 쉴 새 없이 죽어라 일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덤벼들고 엄숙한 자세로 힘들게 일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욕망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 자기의 앞길에 장애물을 놓았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인색하고 적대적인 세상에 살더라도 세상이 늘 그런 식이라고 믿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런 식이라고 믿으면 삶은 그런 식으로 일을 만든다. 욕망을 놓아버리는 경험을 하면 자신의 선택이 마술처럼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개인적인 목표를 몇 가지 적고 이에 대한 욕망을 놓아버린다. 목표를 확인한 다음 목표에 대한 바람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욕망에 완전히 항복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완전히 항복한다는 것은 만약 당신이 새 아파트를 원할 때 아파트가 생기면 좋고 생기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다. 욕망을 완전히 항복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며 수월하고 신속하게 현실화된다. 이런 기제는 의심하고 바라던 바를 야망이나 욕망, 심지어 강박적이고 미친 듯한 욕심을 통해 이루었던 경우를 되새겨보게 한다. 마음이 따진다. 바라던 바에 대한 욕망을 놓아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욕망이 없었다면 과연 그것을 이뤘을까? 그래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진실이다. 이루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걱정 없이, 에너지 소모 없이, 노력 없이, 시행착오 없이, 노고 없이도 이룰 수 있었던 일이다. 허참, 마음이 또 따진다. 일을 수월하게 이룰 수 있다면 성취할 때 생기는 자부심은 어쩌지? 그것도 버려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일에 쏟아붓는 희생이니 노고니 하는 허영에 찬 것을 다 포기해야 한다. 자기 희생이라는 감상에 툭 하면 빠지는 것도 포기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감내했던 모든 아픔과 괴로움도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 감정은 사회의 기이한 도착 증세가 아닐까? 힘들이지 않고 바로 성공하면 사람들이 시샘한다. 목표에 도달하는데 아무런 고초도 아픔도 괴로움도 겪을 필요가 없었다고 하면 정말로 약이 오를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이런 고통이 성공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라고 믿고 있다. 이런 믿음을 잘 살펴보자.
부정적 프로그램으로 인해 그렇게 믿는 일이 없었다면 삶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 아픔과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감내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믿음은 세상과 우주를 보는 눈이 다소 가학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바람과 욕망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물론 무의식적 죄책감과 왜소함이다. 기이하게도 무의식은 우리 스스로 가질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갖게 한다. 자신의 부정성과 이로 인해 커지는 왜소한 자기 이미지에 대한 집착이 가질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줄어들게 하고 남에게는 쉽게 흘러드는 풍요를 무의식 중에 거부한다. 이것이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생긴 까닭이다. 스스로를 왜소하게 볼 때 가질 만한 것은 가난이므로 자신의 무의식에 의해 가난은 꼼짝없이 현실로 만난다. 자신이 왜소하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내면이 무결함을 다시 인정할 때, 그리고 너그럽고 열려있고 다정하고 믿음직한 자신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릴 때, 무의식에 의해 삶의 여건이 자동적으로 마련되어 풍요가 삶에 흘러들기 시작한다.